여보, 그 돈만 있으면 애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잖아. 또 시작이야. 그놈 말만 믿다가 우리가 몇 번을 속았는데. 그 애도 얼마나 힘들겠어. 이번엔 진심인 것 같더라고. 그래, 네 아들은 진심이지. 부모 등골까지 빼먹을 만큼.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는 방문을 쾅 닫고 나갔어요. 정말 화가 많이 났겠죠. 하지만 저는 그날 아들의 눈빛을 잊을 수 없었어요. 멀쩡한 직장을 그만두고 창업하겠다고 나섰을 때도 말렸고, 두 번의 실패 후 손 벌리러 왔을 때도 주저했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눈빛이 달랐고 말투가 간절했어요. 그토록 나약하던 아이가 마지막 기회야. 엄마, 제발 믿어줘. 라고 말했을 땐 저는 더 이상 이기적일 수 없었어요. 사연을 들려드리기 전에 무료로 가능한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날 밤 남편 몰래 제 명의 통장을 열었어요. 퇴직금으로 남겨둔 10억, 노후에 쓰려고 아껴둔 유일한 돈. 입금 버튼을 누르기 전 손이 몇 번을 떨렸는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 아들이니까라는 단 하나의 이유로 결국 저는 눌러버렸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남편은 제게 아무 말 없이 이혼 서류를 꺼냈어요. 내 말 무시한 데가 똑똑히 봐. 그날 이후 남편은 말수가 줄었어요. 말 대신 벽을 쳐다보고 말 대신 한숨을 쉬었어요. 저도 말할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아서 말 대신 죄책감만 삼켰어요. 처음엔 연락이 자주 왔어요. 아들이 잘하고 있다고, 사업이 잘 굴러간다고, 투자자도 붙었다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그래, 조금만 더 버티자 하고 다짐했어요. 하지만 한 달, 두 달이 지나자 연락이 끊겼고 전화는 꺼져 있었어요. 문자로 보내는 말에는 답이 없고 사무실도 이미 비워져 있더라고요. 결국 아들의 친구를 수소문해서 들은 말은 아, 형? 그 형 이번에 베트남 갔어요. 사업하려고. 어머니가 돈 대줬다던데요? 그 말에 저는 눈앞이 캄캄했어요. 남편은 말없이 나가더니 다음날 집 담보 대출 서류를 들고 왔어요. 너는 아들을 믿었겠지만 나는 우리 생계를 지켜야 해. 그때부터 시작이었어요. 추락은 전기세와 가스비가 밀리고 관리비도 몇 달째 체납됐어요. 집에는 음식이 떨어졌고 마트 대신 급식소로 향했어요. 우유 한 팩을 살 돈이 없어 아이 엄마들 옆에서 눈치 보며 줄을 섰어요. 남편은 낮에는 폐지 줍고 저는 시장에서 야채 박스를 나르며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하지만 버틸 수 있는 날은 생각보다 짧았어요. 대출이 연체되자마자 집은 경매로 넘어갔고 우리는 단 2개의 캐리어를 들고 서울역 대합실로 향했어요. 친척 다 끊겼어요. 자식 일에 부모가 왜 나서냐며 등을 돌린 사람들 뿐이었어요. 노숙인 등록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게 현실일까 싶었어요. 벤치에 앉아 첫날 밤을 보내던 날 남편은 종이컵에 라면 국물을 덜어주며 조용히 말했어요. 이게 부모 노릇의 끝이라면 너무 비참하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입술을 떨며 눈물을 삼키는 게 전부였어요. 지금도 가끔 아들의 SNS를 몰래 들어가 봐요. 거기엔 웃는 사진, 와인잔, 여행지, 풀빌라. 성공해서 부모에게 효도하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그걸 보는 순간 손이 덜덜 떨렸어요. 내가 보낸 돈으로 저런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게 숨이 막혔어요. 그리고 며칠 전 남편이 쓰러졌어요. 영양실조와 탈수. 길바닥에서 발견된 채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그날 밤 저는 병원 대기실에서 겨우 잠들었는데 꿈에 아들이 나왔어요. 어릴 적 제 무릎에 앉아 엄마, 나 크면 꼭 멋진 아들 될게요 라고 말하던 그때 그 아들이었어요. 눈을 떴을 때 세상이 너무 조용했어요. 남편은 무사했지만 의사는 말했어요. 이 상태로 계속 방치하면 다음엔 장담 못합니다. 그 말에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날 저는 다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고객님의 사정으로 통화할 수 없습니다. 더는 미련을 두지 않기로 했어요. 아들은 제게 자식이 아니라 그냥 지나간 사람이에요.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법도 이제 익숙해졌어요. 그리고 오늘도 남편 손을 꼭 잡고 벤치에 앉아 있어요. 햇볕이 따스해서 다행이에요. 그거 하나가 오늘의 전부예요. 남편은 병원에서 3일을 입원했어요. 보호자 전화번호를 적으라 했을 때 전 멍하니 서 있었어요. 적을 번호가 없는 거예요. 그토록 가깝다 믿었던 아들 번호는 지워진 지 오래고 연락할 가족도 없었어요. 결국 제 번호를 2번 적었어요. 낮에 제가 없을까봐 제 번호를 2줄로 적었어요. 그걸 보던 간호사는 저를 한번 쳐다보더니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창피함도 서러움도 이제는 익숙해요. 퇴원 후 남편은 말이 더 없어졌어요. 거리로 돌아왔을 때 그는 벤치에 앉자마자 고개를 떨궜어요. 미안해, 내가 당신을 지켜주지 못해서. 그 말에 제 속이 무너졌어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그 말을 꺼냈을지 뼈저리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거리에서 소리를 죽여 울었어요. 남편 몰래 뒤돌아서 담요 속에서 입을 틀어막고 울었어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걸까? 우리 인생을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후회는 너무 늦게 오는 법이에요. 그날 이후 저는 폐지를 줍기 시작했어요. 허리를 굽혀 유모차에 상자를 얹으며 속으로 주문처럼 되뇌었어요. 미안해요, 여보. 내가 일할게요. 내가 다시 세울게요.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냉정했어요.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1,000원이 채 안 되는 날이 다반사였어요. 발은 부르텄고 허리는 휘었고 가끔 손등에 생긴 상처가 골맞어요. 그래도 아프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눈치챌까봐, 괜히 더 미안해할까봐 그냥 웃었어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잘 버틸 수 있을 것처럼. 한 번은 작은 빵집 앞에서 버려진 식빵 조각을 주었어요. 조심스레 가방에 넣고 돌아가는 길, 누군가 제 어깨를 툭 쳤어요. 아줌마, 그거 남긴 거예요. 왜 그런 거 주워가요? 젊은 여자의 눈빛은 경멸 그 자체였어요. 순간 귀까지 화끈했어요. 말없이 고개 숙이고 돌아섰어요. 그게 제가 가진 자존심의 전부였어요. 저녁이 되면 공원 구석 벤치에서 남편과 마주 앉아요. 서로 손을 잡고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나눠요. 어디서 사람들이 더 친절했는지, 어느 곳이 더 덜 추웠는지.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우리에겐 가장 큰 위로예요. 가끔 남편이 묻기도 해요. 우리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까? 그럴 때면 저는 꼭 말해요. 당신만 곁에 있으면 난 어디든 괜찮아요. 그 말이 진심이에요. 이 모든 걸 함께 겪어내고 있는 사람은 남편뿐이니까요. 며칠 전 공원에 자원봉사자가 왔어요. 따뜻한 국밥을 나눠주며 작은 메모지를 함께 줬어요.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지금 가장 괴로운 순간은 가장 따뜻한 기억이 될 수 있어요. 그 말을 보는데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래요. 지금은 너무 힘들지만 나중에 언젠가 우리가 살아냈다는 걸 돌아볼 수 있을까요? 이 시간을, 이 고통을, 이 추위를 무사히 견뎌냈다는 걸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남편과 저는 매일같이 다짐해요. 내일은 꼭 더 따뜻할 거라고. 내일은 조금이라도 나아질 거라고. 내일은 우리가 이겨낼 거라고요. 그렇게라도 믿지 않으면 무너질 것 같거든요. 우리는 무너지지 않기로 했어요. 버려졌지만 무너지진 않기로요. 지금도 제 무릎 위엔 낡은 가방이 있어요. 그 안엔 종이컵, 밴드, 작은 비누, 그리고 남편이 쓰러졌을 때 쓰던 약봉투가 있어요. 이게 우리 삶의 전부예요. 많이 가진 건 없지만 서로를 잃지 않았다는 게 유일한 위안이에요. 우리는 아직 서로를 기억해요. 그리고 그걸로 오늘도 버텨요. 오늘은 비가 왔어요. 아침부터 부슬부슬 내리더니 점점 굵어졌고 결국엔 폭우가 쏟아졌어요. 우리는 평소에 있던 벤치 밑에서 서둘러 짐을 챙겼어요. 하지만 가방은 이미 젖었고 담요는 축축해졌고 발밑에 깔던 골판지도 물을 머금었어요. 남편은 나무 아래로 저를 먼저 밀어넣고 자기 어깨 위로 담요를 씌웠어요. 괜찮아. 이 정도쯤이야. 그 말이 그렇게 슬프게 들릴 줄은 몰랐어요.
한때는 비 오는 날이면 따뜻한 커피 한 잔에 여유를 누리던 우리가 이젠 한 방울 비도 피하지 못해 덜덜 떨며 젖은 옷을 말리는 신세가 되었어요. 사람들은 우리 옆을 바삐 지나쳤고 어떤 이들은 코를 막고 돌아서기도 했어요. 그런 시선에 처음엔 상처받았지만 이젠 무뎌졌어요. 그저 살아남는 게 우선이거든요. 자존심은 사치가 된 지 오래예요. 우리는 비가 잦아들길 기다리며 나무 아래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 우연히 맞은편 식당 창가에 앉아 있는 가족을 봤어요. 할머니, 아들, 며느리, 그리고 손녀. 따뜻한 국물에 웃고 떠드는 그 모습을 보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너무 부러웠어요. 그게 우리 가족의 모습일 수도 있었는데, 우리 아들이 저런 모습으로 곁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여전히 따뜻한 집에서 웃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현실은 그 아이는 지금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을 거예요. SNS엔 여전히 새 차 사진, 와인, 친구들과의 모임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 모든 게 우리가 쥐어준 돈으로 이뤄진 삶이란 걸 알기에 더 괴로워요. 돌아오지 않을 걸 알면서도 하루에도 몇 번씩 연락처를 검색해요. 그 번호는 여전히 꺼져 있어요. 남편은 그런 제 모습을 말없이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어요. 이젠 말리지도 않아요. 그냥 포기한 눈빛이에요. 얼마 전엔 한 중년 남자가 저희 옆에 앉아 담배를 피우며 묻더라고요. 왜 여기 계세요? 자식도 없어요? 그 질문에 대답을 못했어요. 자식이 없는 게 아니고 없는 것처럼 살아야 하니까요. 말끝을 흐리자 그 남자는 그냥 툭 던졌어요. 그래도 부모 버리는 자식은 벌 받아요. 그 말에 저는 웃음도 눈물도 아닌 이상한 감정을 느꼈어요. 벌이라는 게 정말 존재할까요? 그 아이는 아무런 죗값도 치르지 않고 잘 살아가고 있는데요. 요즘은 남편이 자주 멍하니 하늘을 봐요. 말없이 오래도록. 그 시선을 따라 하늘을 보면 구름도 햇빛도 별도 하나 없어요. 그저 뿌연 회색빛뿐이에요. 그 회색이 꼭 우리의 지금 같아서 마음이 아려요. 밤이 되면 더 춥고 더 무서워요. 누가 다가올지 모른다는 공포, 혹시 오늘은 잠든 사이 도둑을 맞지 않을까 하는 불안. 그리고 혹시라도 내일 아침 남편이 눈을 뜨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까지. 이 모든 걸 안고 눈을 감는 밤은 너무 길고 너무 깊어요. 그래도 서로의 체온을 붙잡고 겨우 버텨요. 그게 지금 저희에게 남은 유일한 온기예요. 한밤중에 한 번은 경찰이 와서 묻더라고요. 여기 계시면 안 됩니다. 일시 보호소로 가시죠. 하지만 그 보호소라는 곳, 가보면 잠자리는 따뜻하지만 마음이 더 외로워져요. 말도 통하지 않는 사람들 틈에서 서로를 지켜볼 수 없는 환경이 더 무서워요. 그래서 우린 그냥 밖에 있어요. 같이 있다는 이유 하나로 추위도 덜 느껴지니까요. 이제 우리는 큰 꿈도 바라지 않아요. 따뜻한 밥 한 끼, 빗소리 안 들리는 천장. 그리고 내일도 함께 손잡고 깨어날 수 있는 아침. 그거면 충분해요. 가끔씩, 아주 가끔씩 지나가는 아이들 손에 들린 붕어빵을 보면 옛날 생각이 나요. 아들이 어릴 때 그거 사달라고 졸랐던 모습. 한박웃음으로 두 손에 꼭 쥐고 먹던 모습. 그 웃음 하나에 모든 피곤이 날아가던 그 시절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 애가 자라서 우리가 거리로 나앉게 될 줄은요. 우릴 버리고 돈을 가져가고 모른 척 할 줄은요. 그래도 부모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끝까지 믿고 싶었던 거예요. 이제 그 믿음이 우리를 얼마나 망가뜨렸는지 매일같이 깨달아요. 하지만 후회해도 늦었어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서로를 잃지 않는 것. 그게 전부예요. 오늘따라 아침 공기가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가을 끝자락 햇살이 등 뒤를 간지럽히고 어제보다 거리도 덜 시끄러웠어요. 남편은 묵묵히 주변을 살피더니 오늘은 저더러 쉬라고 했어요. 당신 손등 다친 거 아직 덧나? 내가 다녀올게. 그렇게 혼자 유모차를 끌고 나서는 뒷모습을 보는데 눈물이 핑 돌았어요. 예전엔 그 사람 손에 가방 하나 들게 해본 적 없었거든요. 정장을 곧게 펴입고 출근하던 그가
이제는 종이박스를 향해 걷고 있다는 게 믿기질 않았어요. 그렇게 한참을 벤치에 앉아 있는데 낯선 중년 여자가 말을 걸었어요. 혹시 저기 실례지만 여기 자주 계세요? 고개를 끄덕이자 그녀는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건넸어요. 얼마 안 되지만 따뜻한 국밥이라도 드세요. 처음엔 고사했지만 그녀의 두 손이 떨리는 걸 보고 그냥 받았어요. 그건 돈이 아니었어요. 작은 메모와 함께 들어있는 도시락이었어요. 메모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어머니처럼 보이셨어요. 저도 엄마가 있어요. 부디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그 글귀를 읽고 도시락을 열자 반찬은 조촐했지만 정성이 느껴졌어요. 순간 목이 메었어요. 나도 누군가의 엄마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낯선 사람에게서 엄마의 온기를 느껴야 한다는 게 참 슬프고 또 고마웠어요. 남편이 돌아왔을 땐 손이 얼어 있었어요. 양손엔 폐지 몇 장, 먹다 남은 컵라면 하나, 그리고 작은 비닐봉지. 길가에 세일하던 사과야. 당신 좋아하잖아. 사과 하나를 반으로 갈라 제 손에 쥐어주며 웃는데 그 웃음이 너무 짠해서 눈을 마주칠 수가 없었어요. 당신만 아니면 난 진작 쓰러졌을 거야. 그 말에 저도 작은 사과 조각을 입에 넣으며 대답했어요. 당신 없었으면 나도 벌써 무너졌어.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지탱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지금 이 삶이 비참하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지만 이렇게라도 함께 살아내는 게 감사하다고 느끼기로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길거리에서 전단지를 돌리는 젊은 청년이 저를 불렀어요. 어머니, 이거 복지 상담 번호예요. 꼭 한번 연락해 보세요. 종이 한 장 건네며 요즘은 노숙인도 제기할 수 있는 길이 많대요. 그 한마디가 머릿속에 오래 남았어요. 사실 몇 번이고 복지센터에 가볼까 했지만 괜히 자존심이 걸렸고 그보다 더한 건 우린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란 두려움이었어요. 그날 밤 남편에게 그 전단지를 보여줬어요. 그는 말없이 종이를 오래 들여다보다가 말했어요. 우린 실패한 게 아니라 너무 믿은 거였나 봐.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시 해보자. 이번엔 우리만 믿고 살아보자. 다음 날 우리는 낡은 옷을 최대한 단정히 입고 복지센터를 찾아갔어요. 직원은 우리 이야기를 차분히 들었고 몇 번의 상담을 통해 임시보호소를 안내해 줬어요. 그곳은 거리보단 따뜻했고 사람 냄새보단 음식 냄새가 더 강했어요. 새벽에 누가 코를 고는 소리, 멀찍이서 들려오는 누군가의 흐느낌. 그 모든 소음 속에서 남편의 숨소리가 들린다는 것 하나로 버틸 수 있었어요. 몇 주 뒤 우리는 작은 쪽방을 배정받았어요. 벽지는 누렇게 바랬고 창문은 잘 닫히지 않았지만 천장 위엔 내리쬐는 햇살이 있었어요. 비를 피할 수 있는 지붕, 잠을 잘 수 있는 이불, 그리고 따뜻한 물이 나오는 싱크대. 우린 처음 이불을 덮고 잠들던 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조용히 숨을 골랐어요. 그 순간 살아있다는 게 어떤 건지 처음으로 실감했어요. 아직도 아들에 대한 미련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에요. 가끔, 아주 가끔 그 아이가 문을 열고 엄마 하며 들어올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이제는 그 기대에 내 삶을 걸진 않기로 했어요. 우리에게는 우리만의 삶이 남아있고 그걸 버틸 힘이 아직 남았으니까요. 지금도 가끔 거울을 보면 늙고 지친 제 얼굴이 낯설어요. 한때는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엄마로 반듯한 삶을 살아가던 사람이 이렇게까지 변할 줄은 몰랐어요. 그래도 여전히 제 곁엔 남편이 있어요. 그 사람이 제게 말해줬어요. 우리는 망한 게 아니라 견디고 있는 거야. 그 말이 요즘 제 삶의 유일한 버팀목이에요. 작은 쪽방에 적응한 지 2달쯤 되었을 무렵이었어요. 남편은 근처 경비업체에서 간단한 일거리를 얻었고 저는 복지관에서 반찬 나눔 봉사를 도우며 아주 조금씩 다시 세상 속으로 나왔어요. 하루가 바쁘게 흘러가고 몸은 여전히 고되지만 잠들기 전 따뜻한 물로 손을 씻고 밥을 지을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가슴이 먹먹하게 벅차오르곤 했어요. 우린 그래도 살아있네. 남편이 그렇게 말하며 허리 펼 때마다
제 눈엔 아직 희망이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젠 조금씩 바닥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아무리 늦었어도 다시 걷는 길이 있다는 걸 믿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복지관 앞에서 낯익은 얼굴이 저를 스쳤어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아들이었어요. 딱 3초,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분명했어요. 그 애는 한 여자의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었어요. 머리는 염색이 되어 있었고 입은 옷은 고급 브랜드였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하루 한 끼를 나눠 먹으며 사는데 그 아이는 여전히 세상의 중심처럼 보였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남편 몰래 술을 한 병 샀어요. 작은 캔맥주 하나였지만 손이 얼마나 떨리던지 그걸 벽에 기대고 조용히 마시면서 속이 뒤집어졌어요. 그 아이가 우리를 알아보고도 외면했다는 게 그 무엇보다도 깊은 상처로 남았어요. 다음 날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남편에게 말했어요. 그 애 봤어요. 남편은 숟가락을 놓더니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는 고개를 떨구고 말했어요. 그 놈 잘 살더라. 당신도 봤어요? 봤지. 나도 어제. 그 순간 서로 눈을 마주쳤는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분노도 슬픔도 아닌 그저 텅 빈 체념만이 남아 있었어요. 며칠 뒤 아들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 아이는 지금 벤처 회사를 차려 성공했다고 했고 한 유명 매체와 인터뷰까지 했대요. 인터뷰 기사 속 아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부모님이 힘들 때 도와주신 덕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죠. 은혜를 꼭 갚고 싶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데 우라가 치밀었어요. 도와줬다는 사실은 사실인데 우린 아직도 복지관 밥으로 하루를 연명하고 있다는 건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의 은혜 갚겠다는 말은 누구에게 한 말이었을까요? 적어도 그건 우리에겐 아니었어요. 남편은 그날 라디오를 껐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어요. 그 놈이 성공한 게 기쁜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더라. 그쵸. 나도 기쁘지가 않아요. 우리가 그 아이를 너무 키웠나 봐. 아니요. 그냥 너무 믿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남편은 처음으로 아들 이름을 부르며 울었어요. 낮은 목소리였지만 얼마나 그리웠으면 그랬을까요? 그게 진짜 이별이었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그 아이 얘기를 더는 하지 않기로 했어요. 다음 주에 우리는 시에서 마련한 저소득층 임대주택에 입주해요. 방은 작고 오래됐지만 창문이 있어요. 햇살이 들어오고 비도 피할 수 있고 무엇보다 주소가 생긴다는 게 기적 같아요. 이젠 어디서 살고 있냐는 질문에 머뭇거리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집이 생겨요. 정말로요. 지금도 가끔 그때의 벤치가 생각나요. 길바닥에 누워 서로의 손을 붙잡고 울던 그 밤이 찬바람 속에서 맞잡은 온기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슬프면서도 가장 소중한 순간이었어요. 이제는 조금씩 아주 천천히지만 우린 다시 걸을 준비를 해요. 비록 누군가는 우릴 외면하고 그 아이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지만 우린 서로를 지켜냈어요. 그것만으로도 우린 이긴 거예요. 이삿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어요. 창밖은 아직 어두웠고 새벽 공기는 쌀쌀했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평온했어요. 작은 가방 하나, 낡은 이불 하나, 그리고 몇 개 안 되는 식기들이 저희의 전부였어요. 짐이 없어서 이사가 더 쉬웠다고 하면 우습겠지만 정말 그랬어요. 짐차도 부르지 않고 손수레 하나 빌려서 낑낑대며 옮겼어요. 도착한 집은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벽지는 오래됐지만 해가 잘 들었고 문을 열자먼지 냄새 대신 바람 냄새가 먼저 들어왔어요. 남편은 신발을 벗자마자 창문을 열었어요. 햇살이 방 안을 천천히 채우는 걸 보며 우린 아무 말도 없이 마주 앉았어요. 그저 숨을 쉬었어요. 제대로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는 게 이렇게 오랜만인 줄 몰랐어요. 당신 냄비에 물 올릴래요? 제가 묻자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작은 가스레인지에 주전자 하나 얹고 우린 기다렸어요. 물이 끓고 김이 피어오를 때
그 소리가 마치 우리 안에 쌓였던 모든 고통을 날려주는 듯 했어요. 따뜻한 물 한 컵을 마시며 우리는 둘만의 새로운 시작을 실감했어요. 거창한 건 아니었어요. 단지 오늘 밤 이불을 펴고 자는 것. 내일 아침 다시 일어나 밥을 짓는 것. 그 작은 반복이 우리에겐 희망이었어요. 며칠 뒤 복지관에서 반가운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도우며 지내던 곳에서 일손이 부족하다고. 작은 일부터 시작해보지 않겠냐고 제안해왔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는 무너지고 싶지 않았어요. 누군가의 도움이 아닌 제 두 발로 다시 서고 싶었어요. 남편도 건물 관리 일을 다시 시작했어요. 큰 일은 아니지만 사람들과 마주하고 대화하는 그 모습이 예전처럼 말끔한 양복을 입던 시절을 떠올리게 했어요. 그가 달라졌다는 건 알지만 그 안의 성실함은 여전히 그대로였어요. 어느 날 퇴근길에 시장에서 싸게 파는 꽃 한 송이를 샀어요. 작은 해바라기 한 송이였어요. 그걸 남편 손에 쥐어줬어요. 당신 덕분이에요. 그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보다가 천천히 웃었어요. 아니야. 당신이 날 안 버려서 그래. 그 말에 가슴이 아릿했어요. 그토록 모든 걸 잃고 배신당하고 무너졌지만 우리는 서로를 놓지 않았어요. 그게 유일한 그리고 가장 큰 희망이었어요. 요즘은 거울을 자주 봐요. 그동안 피했던 제 얼굴을 다시 마주해요. 주름은 늘었고 눈가엔 기미도 깊어졌지만 이제 그 얼굴이 낯설지 않아요. 이 모든 시간을 견딘 나예요. 흉터도 상처도 모두 제 인생의 일부예요. 그 아이, 우리 아들은 여전히 연락이 없어요. 어쩌면 다시는 보지 못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는 그 공백에 매달리지 않기로 했어요. 우린 그 아이를 위해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우리를 위해 살 거예요. 밤이 되면 남편과 나란히 앉아 따뜻한 밥을 나눠 먹어요. 예전처럼 고기 반찬은 없지만 작은 계란말이 하나에 서로 젓가락을 먼저 내밀며 웃어요. 그 순간들이 참 귀하고 소중해요. 창밖으로 가을 바람이 불어요. 예전 같으면 계절을 느낄 여유조차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그 바람이 고맙게 느껴져요. 살아 있어서, 숨 쉬고 있어서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걸 이 바람이 속삭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잠시 길을 잃었을 뿐이에요. 이제는 그 길에서 빠져나와 비록 더디더라도 두 발로 걷고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 정말 먼 훗날 그 아이가 돌아온다면 글쎄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그때까지 우리는 서로의 손을 놓지 않고 이 삶을 살아갈 거라는 거예요. 이제 정말 우리가 주인인 인생을 시작해요.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찬바람이 옷깃 사이로 스며드는 아침, 우리는 조금 더 바쁘게 움직였어요. 남편은 이른 새벽부터 아파트 현관 바닥을 쓸고 있었고, 저는 반찬 배달용 가방을 다시 둘러매기 시작했어요. 손끝은 시렸지만 몸은 분주했고 마음은 조용했어요. 이제 하루하루가 무너지지 않고 흘러가고 있다는 게 고마웠어요. 가끔 복지관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제게 물어요. 따님은 안 계세요? 아드님은 연락 없으세요? 그럴 때마다 저는 아주 짧게 대답했어요. 있었는데요. 지금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 한마디에 상대방은 말끝을 흐리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아이는 살아있지만 우리에겐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으니까요. 하지만 세상은 잊으려 할수록 다시 들춰내는 법이에요. 어느 날이었어요. 복지관에서 반찬 봉사일 마치고 돌아오는 길. 동네 문구점 앞 게시판에 붙은 포스터 하나가 제 발걸음을 멈추게 했어요. 지역 청년 기업 대표 강연회 성공을 꿈꾸는 젊은이들에게. 그 아래 작게 적힌 이름. 바로 우리 아들 이름이었어요. 그 포스터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말도 못하고 숨도 제대로 못 쉬고 가슴속에서 오만 감정이 뒤섞여서 올라왔어요. 한 번이라도 우리에게 왔다면, 한 끼라도 같이 먹자 했더라면, 아니, 그저 미안했다는 말 한마디라도 전했다면, 그날 저녁
저는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제 눈빛만 보고 무언가를 느꼈는지, 괜찮아. 난 오늘 김치국이 맛있더라. 하며 웃었어요. 그 말에 저는 겨우 참았던 눈물을 삼켰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몰라서 안 물은 게 아니라 너무 잘 알기에 묻지 않은 거였어요. 며칠 후 그 강연회가 열리는 날이 되었어요. 저는 가지 않으려 했어요. 그 아이의 얼굴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저를 조용히 바라보며 말했어요. 가자. 가서 보자. 우리가 만든 사람이 어떤 얼굴을 하고 사는지. 강연회는 주민센터 강당에서 조촐하게 열렸어요. 좌석 뒤쪽 아무도 없는 구석자리에 앉아 조용히 무대만 바라봤어요. 그리고 얼마 후 정장을 입고 단상 위에 선 그 아이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한때 내 무릎 위에서 울고 웃던 그 얼굴이 이젠 수백 명 앞에서 마이크를 쥐고 자신 있게 말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부모님의 희생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말에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희생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날카롭게 들릴 줄은 몰랐어요. 그건 분명 맞는 말이지만 동시에 가장 큰 거짓이었어요. 그 아이는 그렇게 말했어요. 자신은 부모 덕분에 일어설 수 있었고 그 은혜를 평생 간직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그 순간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리고 귓가에 속삭였어요. 됐어. 그 정도면 충분해. 뭐가요? 우릴 기억한다는 거 그걸로 됐어. 하지만 저는 아니었어요. 그 아이는 우리를 기억만 했지.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남편이 옆에 있어서 그 자리를 버틸 수 있었지만 강연이 끝난 뒤 저는 복도에서 주저앉고 말았어요. 기억한다면서 왜 찾아오지 않았느냐고. 희생이었다면 왜 은혜를 외면했느냐고. 그 아이는 행사 뒤 관계자들과 웃으며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그 모습을 바라보다 돌아섰어요. 남편은 한참을 걷다가 멈춰서 말했어요. 저놈 얼굴이 많이 피었더라. 네, 잘 먹고 잘 자나 봐요. 그럼 됐지. 우리 인생에서 빠졌던 몇 년, 그걸로 대신했다 생각하자. 그 말이 그렇게 아프고 또 그렇게 따뜻했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 몰래 일기장을 꺼냈어요. 오래전 노숙하던 시절, 비닐봉투 속에서 지키고 있던 작은 수첩이었어요. 그 안에는 우리 삶의 조각들이 들어 있었어요. 언제 어디서 밥을 먹었는지, 어떤 날은 비를 얼마나 맞았는지, 그리고 어떤 날은 아들 꿈을 꿨는지까지. 마지막 페이지에 저는 새로 썼어요. 이제는 안 바랄게. 그냥 살아줘. 어디서든 너답게. 그 글씨를 다 쓰고 나니 가슴 어딘가에 있던 큰 짐 하나가 내려간 것 같았어요. 그 아이가 나쁜 사람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나는 그 긴 고통의 터널을 조금은 벗어난 기분이었어요. 며칠 뒤 아들의 강연 기사가 지역 신문에 실렸어요. 사진 속 그는 밝게 웃고 있었어요. 정장 소매에서 빛나던 시계, 손에 들린 고급 펜. 그 모든 게 이젠 나와 아무 상관없는 세상 같았어요. 기사는 이렇게 시작했어요. 젊은 벤처기업가, 부모의 헌신을 되새기며 사회환원 다짐. 그 문장을 읽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우릴 위해 봉사 한 번 온 적 없던 사람이 사회환원을 말하는 게 참 우습게 느껴졌어요. 저는 기사를 오려내어 창틀에 올려놨어요. 그걸 본 남편이 조용히 말했어요. 이젠 이런 거 보지 말자. 네. 저 아이, 우리가 알던 그 아이 아니야. 이젠 정말 아니네요. 그날 밤, 꿈에 그 아이가 나왔어요. 어릴 때 모습으로 엄마하고 달려오는 모습. 잠에서 깨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때의 아이는 어디로 간 걸까요? 언제부터 그렇게 멀어졌을까요? 다음 날 우연히 동네 사람에게 들었어요. 아들이 최근에 신도시 아파트를 샀다고 했어요. 그곳에서 새 여자와 함께 살고 있다고요. 결혼식은 조용히 했고 부모님은 따로 안 모셨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에 바람이 훅 불어온 듯 했어요.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궜고 저는 조용히 집으로 돌아와 국을 데웠어요.
우린 아무 대화 없이 밥을 먹었어요. 그날 저녁은 밥알 하나도 목에 잘 넘어가지 않았어요. 남편이 설거지를 하다가 그랬어요. 내가 너무 늦게 알았나 봐. 뭐려? 자식은 만들어도 마음은 못 만든다는 거.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못했어요. 시간이 조금 더 흘렀어요. 우리는 그 아이의 이름을 점점 입에 올리지 않게 되었어요. 동네 사람들도 우리에게 묻지 않았고, 우리도 굳이 말하지 않았어요. 마치 처음부터 그런 아이가 없었던 것처럼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우체통에 등기 하나가 꽂혀 있었어요. 봉투를 여니 우리 아들의 이름으로 된 서류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내용은 이랬어요. 부모님 앞으로 증여된 재산 관련 계약서를 폐기 처리 바랍니다. 향후 발생 가능한 책임을 피하고자 확약합니다. 남편은 서류를 찢지도 못하고 불태우지도 못한 채 그저 손에 들고 오래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한마디를 꺼냈어요. 저놈, 이제 진짜 우리랑 연 끊고 싶나 봐. 그 목소리가 그렇게 허망하고 슬프게 들릴 수가 없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 종이를 다시 접어 봉투에 넣었어요.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에 넣었어요. 그건 이제 우리의 과거일 뿐이니까요. 다시는 꺼내보지 않을 아주 아픈 과거요. 며칠 뒤 이웃집 아주머니가 제게 물었어요. 저 무슨 일이 있어도 그렇게 곧고 단단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매일 무너졌다가 매일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을 하며 스스로도 울컥했어요. 지금 우리의 삶은 조용해요. 남편은 주말마다 공원 벤치에서 책을 읽고 저는 텃밭에 작은 상추와 고추를 심어요. 비가 오면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햇살이 들면 마당에 앉아 하늘을 봐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그 어떤 풍요보다 저에겐 소중해요. 그 아이는 이제 부르지도 않아요. 언젠가 누군가 우리 이야기를 전해주면 좋겠지만 기대는 하지 않기로 했어요. 우린 다 줬고 다 참았고 그래도 남은 건 서로였으니까요. 남편이 가끔 이런 말을 해요. 지옥을 지나오니까 이 평범한 하루가 천국 같아. 정말 그래요. 이젠 바라는 게 없어요. 오직 오늘 서로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날은 비가 내렸어요. 아주 조용하고 느리게 떨어지는 비였어요. 남편은 우산 없이 시장에 다녀왔고 젖은 어깨를 툭툭 털며 말했어요. 오늘은 비 오는 냄새가 나쁘지 않네. 저는 웃으며 수건을 건넸어요. 그 말 한마디가 묘하게 마음을 눌렀어요. 비가 오면 늘 예전 생각이 나니까요. 식탁에 마주 앉아 국을 떠먹으며 남편이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당신, 혹시 그 아이한테 편지 한번 써볼래요? 편지요? 전하지 않아도 돼. 그냥 써봐요. 하고 싶은 말만 담아서. 그 말에 저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오래된 수첩을 꺼냈어요. 무언가를 적으려 했지만 손이 덜덜 떨렸어요. 그 아이에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고 그래서 아무 말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결국 썼던 건 단세 줄뿐이었어요. 너를 너무 믿었어. 그래서 더 아팠어. 하지만 우리는 잘 살아 있어. 그 글을 쓰고 펜을 내려놓으며 울었어요. 소리 내지 않고 흐느끼는 눈물은 언제나처럼 마음속 어딘가를 찢는 듯 했어요. 남편은 말없이 제 등을 두드려줬고 그 따뜻한 손길 덕에 저는 간신히 잠에 들 수 있었어요. 며칠 뒤 동사무소에서 전화가 왔어요. 긴급 생계비 지원 심사가 통과되었다는 소식이었어요. 한동안 밀린 공과금을 갚고도 조금이 남을 만큼이었어요. 감사했어요. 누구에게든, 이 사회든, 하늘이든 우리를 잊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날 저녁 남편은 조용히 말했다. 그래도 우리 버티니까 뭐라도 오긴 오네. 그러네요. 한 발만 더 옮기면 다음 길이 나오긴 하네요. 사람도, 인생도 포기 안 하면 되는가 봐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맺혔어요. 누구보다 힘든 시간을 견뎌온 이 사람이 이토록 담담하게 말하는 게 참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인생은 또다시 조용히 흔들렸어요.
이웃 아주머니가 건넨 한 장의 종이. 거기엔 기업 홍보지가 붙어 있었어요. 기업 신제품 발표 기자회견 개최. 장소는 우리 동네 큰 컨벤션 센터. 대표자 이름엔 여전히 그 아이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또다시 그 이름. 아무리 잊으려 해도, 아무리 외면하려 해도 그 이름은 이상하리만큼 우리 삶에 자꾸 걸려들었어요. 남편은 무표정으로 그 종이를 보다가 구겨버렸어요. 관심 끌고 싶어서 저러나. 그 말에 저는 무서운 상상을 해버렸어요. 혹시 그 아이는 우리 고통이 자신을 빛내는 재료라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부모님 덕에 성공했다는 말을 반복하며 우리를 한 번도 찾지 않으면서도 그렇게 팔아먹고 있는 건 아닐까?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말했어요. 당신, 우리 이름 바꿀까요? 남편은 고개를 들었어요. 정말 그럴까 생각했어요. 이제 그 아이가 우리 아들인 걸 남들도 알잖아요. 근데 우리에겐 남보다 더 낯선 사람이잖아요. 남편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그래요. 바꿔요. 이름이든 주소든 뭐든 그 놈이 절대 못 찾게. 우릴 지켜요.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그날부터 조용히 준비했어요. 거처를 옮기고 연락처도 바꾸고 더 이상 그 아이와 묶이지 않을 삶을 위해 움직였어요. 오래 걸렸지만 드디어 우리는 그 아이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려는 첫걸음을 디뎠어요. 처음부터 없었던 자식. 우리가 그를 위해 존재한 게 아니듯. 그도 우리를 기억할 의무는 없다고. 마침내 인정하게 되었어요. 우리 삶의 무게는 이제 그 아이가 아닌 오직 우리 둘이 나누기로 했어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어요. 꽃이 피고 햇살이 길어졌지만 우리 삶엔 더 이상 계절의 변화가 큰 의미를 주지 않았어요. 그저 오늘도 해가 떴구나. 오늘도 우리가 살아있구나. 그걸 느끼는 게 전부였어요. 남편은 새 동네 작은 서점에 나가 일을 시작했어요. 책장 정리하고 커피 내리고 아이들 책 읽어주는 소일거리였어요. 그 모습이 너무 자연스럽고 평화로워. 처음 보는 사람은 그가 그렇게 긴 시간을 견뎠던 사람이라 상상도 못할 거예요. 저는 텃밭을 다시 가꿨어요. 고추, 상추, 방울토마토까지 손수 심고 매일 아침 물을 주며 말을 걸었어요. 오늘도 잘 버텨줘서 고마워. 식물에게 하는 말인지 제 자신에게 하는 말인지 이젠 구분조차 잘 안 됐어요. 우리 집엔 사진이 하나도 없어요. 그 아이의 사진도 과거의 풍경도 모두 이사 오기 전날 버렸어요. 그땐 손이 떨리고 마음이 아렸지만 이젠 하나도 아쉽지 않아요. 과거는 집에 두고 나오고 우리는 삶을 들고 나왔으니까요. 어느 날 서점 사장님이 묻더라고요. 어르신은 자녀분 안 계세요? 남편은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있었죠. 근데 지금은 없습니다. 사장님은 더 묻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오히려 위로 같았어요. 밤이면 우리는 조용히 라디오를 들어요. 가끔은 옛 노래가 나오고 가끔은 사람들의 사연이 나오죠. 그럴 때면 남편이 웃으며 그래요. 우리는 사연 많은 부분에 정말 그래요. 하지만 이제 그 사연들이 아프지 않아요. 살아왔다는 증거 같고 견뎌냈다는 상처 같아요. 며칠 전 마을회관에서 작은 축제가 열렸어요. 우린 오랜만에 함께 나갔어요. 마을 분들과 인사하고 국수도 한 그릇 나눠 먹고 작은 화분 하나 받아들고 돌아왔어요. 길을 걷다가 남편이 문득 말했어요. 당신, 웃는 얼굴이 많이 편해졌어요. 저도 대답했어요. 당신도요. 요즘은 정말 건강해 보여요. 그 말에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다 자연스럽게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은 예전처럼 곱지 않았고 주름도 깊고 마디도 굵어졌지만 그 안엔 여전히 따뜻함이 남아 있었어요. 예전엔 누가 우리를 불쌍하다 했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사랑이 있고 평화가 있고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는 눈이 있으니까요.
그 아이는 여전히 소식이 없어요. 이젠 묻지도 않아요. 누가 어디서 그 아이를 봤다고 해도 우리는 그냥 웃으며 넘겨요. 그건 우리 인생과 별개의 이야기니까요. 이따금 그런 생각도 들어요. 혹시 우리가 너무 매정했던 건 아닐까? 하지만 그런 생각도 잠시뿐이에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감당했던 모든 상처를 이젠 용서라는 이름으로 덮기엔 우리가 흘린 피와 눈물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냥 흘려보내기로 했어요. 미움도, 후회도, 애증도 모두 이 강물처럼 흘러가게 두기로 했어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오늘의 해를 바라보고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남은 삶을 다정히 걸어가는 일이에요. 그리고 언젠가 이 모든 사연이 하나의 긴 이야기로 묻힐 때 누군가 이렇게 말해주면 좋겠어요. 그 두 사람은 끝내 자식에게 외면당했지만 서로를 놓지 않고 가장 고운 얼굴로 자신들의 인생을 완성했다. 그 말 한마디면 이 생은 참 잘 살았다고 나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덧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찾아왔어요. 서늘한 바람에 낙엽이 흩날리고 텃밭의 가지도 하나둘 수확을 마쳤어요. 작은 마당 한켠에는 국화가 피었고 그 앞에 작은 벤치를 하나 놓았어요. 저녁마다 거기 앉아 차 한 잔 마시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고요하고 따뜻한 순간이 되었어요. 남편은 요즘 아침마다 마을 산책길을 걷고 있어요. 지팡이 하나 짚고 천천히 이름 모를 풀꽃을 보며 걸어요. 가끔은 길가 돌멩이를 줍고 가끔은 지나가는 강아지를 쓰다듬어요. 그 모든 모습이 예전 그 누구보다 평온하고 단단해 보여요. 어느 날 마을에 새로운 사람이 이사를 왔어요. 젊은 부부였고 아이는 4~5살쯤 되었어요. 그 아이가 우리 마당 앞에서 공을 놓쳐 울었고 저는 웃으며 공을 주워줬어요. 그 일이 인연이 되어 가끔씩 밥도 나눠 먹고 김치도 조금씩 덜어주고 서로의 안부를 묻는 사이가 되었어요. 그 부부는 우리가 자식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버님, 어머님은 자식 안 두셨어요? 그 물음에 남편은 잠시 침묵하다가 우린 자식 없이 둘이서만 오래 살았어요. 하고 말했어요. 그 순간 제 마음 한 구석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걸 느꼈어요. 자식이 없다는 말이 이렇게도 편안하게 들릴 수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되었어요. 그 젊은 부부는 때로 반찬을 나눠주고 명절엔 인사도 왔어요. 작은 손이 제 무릎 위에 올라와 할머니, 저랑 놀아요. 하고 말할 때면 가슴 어딘가가 찌르르 울렸지만 그게 슬픔이 아니라 잊고 지냈던 따뜻함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 아이의 웃음 속에서 이상하게도 우리는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어요. 그 아이가 달려가 안길 때마다 남편의 눈가도 조금씩 젖어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묻지 않았어요. 서로에게 아무 말도. 세상은 그렇게 조용히 우리를 위로하고 있었어요. 그 즈음 마을 신문에 한 줄 기사가 났어요. 기업 대표 탈세 및 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 이름은 낯이 걷고 사진 속 얼굴도 익숙했어요. 그 아이였어요. 수십억 대 세금 포탈, 가짜 서류, 조작된 투자 자료들. 나는 그 기사를 오래 보지 않았어요. 단 한 줄만 읽고 조용히 창문을 닫았어요. 남편도 아무 말 없었고 그날 저녁은 특별할 것 없이 된장국과 고등어 조림으로 마무리했어요. 잠자리에 들며 남편이 한마디 했어요. 결국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저도 대답했어요. 욕심이 넘치면 사람도 금이 가요. 그 금이 너무 오래 방치됐나 봐요. 그래도 우린 안 망가졌잖아요. 그 말이 참 오래 마음에 남았어요. 누가 더 많은 걸 가졌는지가 아니라 누가 무너지지 않고 버텼는지가 결국 남는 거라는 걸 우리는 아주 오랜 시간 끝에 깨달은 거예요. 이제 우리는 아침에 눈을 떠도 그 아이의 소식을 궁금해하지 않아요.
기억은 남아 있어도 감정은 함께 흘려보냈으니까요. 그 아이가 받게 될 처벌도 결과도 더 이상 우리 마음에 파문을 일으키지 않아요. 우린 이미 그 아이를 마음속에서 묻었으니까요. 요즘은 남편과 함께 작은 계획을 세워요. 텃밭 옆에 작은 평상을 놓고 이웃들과 된장국도 나눠 먹고 작은 간판 하나 달아서 두 사람의 밥상이라 부르자고요. 돈을 벌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견뎌낸 시간들을 누군가와 나누기 위한 공간이 되길 바라서예요. 그렇게 우리 인생의 마지막 장은 조용하고 따뜻하게 다시 사랑을 담기 시작했어요. 시간은 빠르게 흐르고 이젠 머리카락보다 주름이 먼저 눈에 띄는 나이가 되었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새삼 놀라요. 세월이 이렇게도 사람을 바꿔놓는구나 싶어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마음은 예전보다 덜 복잡하고 오히려 단순하고 평화로워졌어요.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누가 날 찾을지 이젠 궁금하지 않아요. 그저 오늘 하루 해가 지고 별이 뜨는 걸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남편은 요즘 손편지를 자주 써요. 책갈피에 끼워두거나 창가에 세워놓기도 해요. 그 안엔 늘 그런 말이 적혀 있어요. 당신 덕분에 오늘도 따뜻했어요. 이런 삶이면 참 다행이에요. 그 사람과의 삶은 어느 날부터 눈물보다 웃음이 많아졌고 그 웃음이 깊어지면서 가슴 한켠에 묻었던 슬픔들도 조금씩 흩어졌어요. 아들의 이름은 이젠 입에 올리지 않아요. 사진도 없고 번호도 없고 그에 대한 기대도 원망도 조금씩 모래알처럼 흩어졌어요. 남편은 어느 날 제게 말했어요. 자식이 인생의 전부일 줄 알았는데 살다 보니 아니더라고요. 결국 남는 건 당신이랑 나, 이 둘뿐이더라. 그 말이 이상하게도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는 그동안 많은 걸 잃었지만 결국 지켜야 할 것 하나는 남았어요. 바로 서로였어요. 사람들은 종종 묻곤 해요. 자식이 그렇게 했으면 원망스럽지 않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여요. 네, 원망스러웠어요. 하지만 그 감정을 너무 오래 안고 살기엔 우리 인생이 아까웠어요. 남편은 가끔 옛 꿈을 꿔요. 손잡고 놀이터 걷던 꿈. 작은 손이 그의 손을 잡고 아빠, 나 업어줘. 라고 말하던 그 시절. 그 꿈에서 깨면 가슴이 먹먹하다가도 곧바로 현실로 돌아와 주전부리를 집어 한 입 넣으며 말해요. 지금도 괜찮아요. 우린 참 잘 견뎌냈잖아요. 저는 그 사람 손을 꼭 잡고 대답해요. 그래요, 참 잘했어요. 우리 아주 잘 살았어요. 요즘은 하루가 참 짧게 느껴져요. 해가 중천에 떴다 금세 지고 아침에 커피 한 잔 마시다 보면 어느새 저녁이 되어 있죠. 하지만 그 하루가 너무 감사해요. 집이 있다는 것, 지붕이 비를 막아준다는 것, 밥이 따뜻하다는 것, 그리고 눈 맞추고 웃을 사람이 있다는 것. 그 사실들이 이제는 누구보다 큰 위로예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혹시라도 지금 누군가에게 배신당하고 상처받고 인생의 끝처럼 느껴지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제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끝은 없어요. 그저 다음 이야기가 시작될 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믿고 그렇게 걸었기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어요. 아무리 깊은 상처도 시간은 덫을 붙여주고 사람은 사랑으로 다시 서요. 우리 부부처럼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당신도 울고 있다면 부디 내일은 조금 웃으시길 바라요. 그 눈물이 언젠가는 고맙다는 말로 바뀌게 될 테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료인 구독과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늘 큰 힘이 됩니다.